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해서 공부하는 걸로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세요. 일단 공부를 한 기간도 달라요. 그렇죠? 두 번째, 나이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부족했다는 걸 느끼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하면 자기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워요. 막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이게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조금씩 얘기하는 게 알아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란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막 외우라고 얘기해요. 외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외우는 소리 할 필요 없지. 다 알아서 외울 거니까. 그런데 외우다가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요 앞에 계시는 분이 이제 또 이제 금방 뭐라 그랬냐면 너무 헷갈린다. 아, 헷갈리지. 근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예요. 이 정말로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절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이게 기간. 개론 시간 아니에요. 자, 기간. 이게 성적이에요.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글자로.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올라간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여기가 되면 이제 아이고 조금 예뻐야지 그래도 여기가 65점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면 여기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인데 우리가 4월 말에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를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몇 점일까? 내가 몇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은 4월 달에 모의고사 쳐서 평균 몇 점 맞고 싶어요? 아, 편하게. 평균. 40점. 아, 괜찮아요. 몇 점? 아, 괜찮아요. 양끝 때려도 돼. 60점 해야지. 그럼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은? 60점. 우리 선생님은? 65점. 아, 괜찮아요.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에 모의고사를 4월 말에 칠 거예요, 분명히. 자, 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져요. 응시하는 사람,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나누어지는 거예요.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이론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시험 쳐? 뭐 일가견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시험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딱 읽고 답을 찾아야 돼요. 시험 첫째 치면 딱 하는 말 한마디. 민법 시간이 모자라. 아, 당연히 모자라죠. 민법은 모자랄까? 아, 개론도 모자라. 그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제대로 읽을 건데? 알면 시간이 남아.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몇 점 목표로 해요?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70점. 아니, 괜찮다니까. 목표를 70점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응시한 사람은 일단 몇 점이 나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 여기서 반성이 되지. 나쁜 뜻의 반성이 아니라고. 나의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 반성이 되는 거야. 현재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저는 아마추어들 노래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난 기성 가수들의 노래는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그 노래가 뭐였냐면, 그 프로가 뭐였냐면, 작년에 했는 미스 트롯.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올해 했는 미스터 트롯. 그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음악 전혀 음치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 이름 말고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노래방 간 사람은 더더구나 없어요. 앞으로 갈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노래 못 불러요.
못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거에 열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성을 하면서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이 억지로 하면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한 얘기 여기로 다시 와서 이게 4월 달까지 베이스가 안 깔린 사람은 베이스가 깔릴 때까지 더 기다려야 돼요. 6월 달까지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베이스가 딱 깔리면 그때부터는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대충 알았던 걸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기 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거든. 아,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아, 요렇게는 요렇게 응용을 하는구나. 아까 우리 쌤이 어쩜나게 어려운 걸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설명이 꼭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3번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1번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1번 주거용만 공부했다고.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까 선생님이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거는 13개, 이건 11개, 이건 9개, 이건 8건데 그러면 뒤에 가보면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이 똑같으냐고 똑같지 않죠. 아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질문하고 대답을 했다고. 왜? 여기에서 없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만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없는 거는 저절로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보면 뭐가 없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환경조건과 뭐가 없어요? 비선호시설. 그러면 이게 비선호시설 기본 확인사항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빠지는 거지. 그럼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인데 없으니까 빠지지. 저절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번만에 여러분한테 다 주입시키면 아냐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따뜻한 물에 담근다 그랬어요. 우리 쉬운 말로 펄펄 끓는 물에 펄펄 끓지는 않지만 100도물에 손 넣으면 절대로 거기에 못 있어요. 근데 이게 0도에서부터 5도, 10도까지 점점점 올라가면 우리가 몸에 60도, 70도 때까지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바로 70도에 손 넣으면 아 뜨거 다 집에 가고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점점 뜨신 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까지 돼야 되냐면 8월 말까지의 어느 정도의 이해가 다 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공부를 바짝 땡겨 하는 거는 2달만 공부를 해도 돼요. 그 2달의 전제 조건은 밑에 밑 빠진 독에 물이 잠겨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아무리 부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저분은 공부 태도가 많이 좋아졌는데 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자주 보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로 말도 걸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말 안 걸어. 그런데 뭘 좀 알아야 이거 잘못됐는데 고치세요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라도 한번 듣는 게 좋은 건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이게 수업 태도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물어야 돼. 교수님 내가 뭘 잘못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물어야 돼. 묻는 사람 절대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 지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4월 달에 모의고사를 한번 치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성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자기 점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공행진을 합니다. 고공행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딱 90점만 한번 맞아봐요. 아니에요. 모의고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시험이든 90점을 한번 맞아요. 근데 1차 과목은 9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1차 과목은 80점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점수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그래서 어쨌든 90점을 한 번만 맞아봐요. 어느 과목이든 90점만 맞는 순간에 자신감이 여기까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90점을 맞으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공부 잘한 걸로 알고 있거든.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저절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내 공부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점수 적게 나와봐. 네 별거 아니다 된다고. 그래서 죽자 사서 공부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시하고 반성을 하자고. 나쁜 뜻의 반성이 아니라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에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다고 개론 특강하고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눈치껏 갖고 빨리 신청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잘게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거와 이렇게 한 번에 공부하는 건 또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쭉 준도가 쭉 나가다 보면 막 연결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뭔지 모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올라오면 이제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만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자, 우리 교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돼. 자, 184쪽으로 갈게요. 184쪽. 띵가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공부한 거예요. 자, 184쪽에 갑니다. 자, 184쪽에 가니까 손해배상 책임하고 돼 있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책 옆에 보면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심심해서 적어놓은 거 아니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 최근 10년 안에 시험 문제가 이만히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한 문제란 거야. 우리는 칠판에 제목 쓰면 시험 문제 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얘기한 만큼 수업이 늦게 마쳐지는 거예요. 진도는 한참 있어야 맞춰요. 어쨌든 저는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공부 이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 왜? 제한된 시간 안에 진도를 나가야 돼. 우리 어차피 제한된 안에 이거 마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더 할 거예요. 자,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에서 이게 두 개 나눠진다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느냐면 어려운 과목은 여러분들이 아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어렵지 않는 과목은 수업 시간에 들으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책도 안 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쉬운 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짧게 걸릴 뿐이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고용인이라는 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어. 밑에 아가 잘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개업공인중개사도 의뢰인들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 이 손해배상 책임을 말로만 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보면 이 본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라고 적어놓은 집이 있어요. 옷딱집에 가면 다 적혀져 있어. 옷 오르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인들이 여러분에게 편하게 물건을 믿고 맡기라고 여러분들이 뭐를 설정하냐면 보증을 설정. 이걸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인데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법조문을 보면 거의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0쪽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어떻게 해요? 있다. 당연한 거죠. 자, 2항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니까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그 다음에 공탁을 해야 돼. 다 아는 글자다, 그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자, 그 다음에 사망에 가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어요? 3년. 자, 그 다음에 5항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자,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까 우리가 여기에 살짝 지워졌는데 여기에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증서 사본을 뭐 해야 돼요? 교부. 그 얘기예요. 요거예요. 지금 요 보증서 교부가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으면 여기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딱 나오면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그럼 뭔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자하고 관련. 이 보증서 4번이잖아.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새카만 네모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 양갈로 1번에 과실책임하고 돼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양갈로 2번에 가니까 무과실 책임이라고 나와요. 자, 이 무과실 책임은 우리 책에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법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무슨 행위는 업무상행.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해서 밑에 하가 잘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안 져요? 져요.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새카만 네모 2번에 손해배상의 범위예요.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에 두 번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즉 업무 보증을 설정한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손해. 이게 뭔 얘기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하면 1억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의뢰인에게 2억의 발생 손해를 시키면 얼마를 책임져야 돼요? 2억. 그 말이에요.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양갈로 2번에 아까 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어였고 이번엔 주어가 누구냐면 보증기관이에요. 주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증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피해액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주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니까 이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어떻게 해요? 범위 안에서. 찾았죠? 자, 이 밑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업무 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했는데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1억 2천만 원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에서 얼마를 주냐면 1억을 주는 2천만 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줘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줄을 긋고 넘어갈게요. 업무 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중개 의뢰인들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다.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이제 새카만 네모 3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책을 보지 않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손해배상 책임은 1번 발생 원인이 있어요. 요 발생 원인이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요 3가지로 인해서 결과 의뢰인에게 뭐가 발생하냐면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는 위에 있는 발생 원인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입증은 누구가 해야 되느냐 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즉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반대로 내가 A와 B 사이에 중개를 해줬는데 나는 요러요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요러요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발생 원인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이제 발생 원인이 있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요거는 무슨 책임이면 요거는 과실 책임. 이게 과실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무과실 책임.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 책에서도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이냐면 이거는 무과실 책임. 밑에 하가 업무상 고의나 과실을 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을 해. 그럼 과거의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넘겨서 우리 교재 190쪽으로 갑니다. 190쪽. 자, 190쪽에 가보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탁. 우리가 아까 법조문에 나온 단어가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인데 요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을 해요. 자, 공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요. 이건 어디서 운영하냐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을 해요. 이게 다음 주에 가보면 이게 공제를 열심히 배워요. 협회에서 하는 이 공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어디에 갖다 맡기냐면 법원에 갖다 맡기는데 여기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3년간 회수가 금지가 돼요. 자, 그래서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런데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의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잘 들어봐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업무 개시 전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법인의 분사무소는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이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달라요. 그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금액이요. 자,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칭 6조는 보증을 얼마를 설정하면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합쳐서 그냥 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밑에 뭐가 나오냐면 법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법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법인은 다 무슨 법이냐면 중개법인이에요. 그럼 이 중개법인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특수법인. 자, 그러면 이게 중개법인은 다시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된 사무소예요. 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분사무소가 있어요. 자, 주된 사무소는 법인이 얼마냐면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이름이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3개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냐면 2억 원이에요.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지역농협협동조합이에요. 자,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얼마예요? 1천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에 무척 자주 나오는데 요런 거를 갖고 이제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자, 어떤 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 뒀다는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가 5개 있으면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이니까 얼마예요? 5. 그럼 분사무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돼요? 주된 사무소. 합치면 얼마예요? 7억. 요것만 단독 문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단골 손님이에요. 그냥 손님이 아니고 단골 손님이에요. 자,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얼마예요? 1천만. 자, 그럼 우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돈 1억 원이 어디 있어?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돈도 못 벌었는데 1억 원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1억 원을 직접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갖다 맡기는 건 이걸 뭐냐면 공탁이에요. 그래서 공탁은 전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단 한 명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1억 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내느냐면 보증보험료를 내요.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료를 내요. 그래서 야들이 1억 원을 보장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일정 금액의 돈을 내면 1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협회에다가 여기 있는 공제료 일정 금액을 내면 1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그 돈을 또 내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약 뭐 2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요 정도의 돈을 내요. 그럼 이거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냐면 20만 원 정도의 내외의 돈을 내면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20만 원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증보험과 공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자, 어떤 성격이냐 하면 이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여기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뭐가 있냐면 구상권을 행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만 원을 냈는데 1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이게 몇백 배의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백 배의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서울보증보험이나 협회에서 여러분한테 1억 원을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해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 고객들한테 볶이지 않잖아. 그렇죠? 영업을 하면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요 세 개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기본의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요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면, 자, 우리 교재 190쪽에 가보면 190쪽에 가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업무보증 설정 신고. 자, 신고 시기는 새파란 글씨에 뭐라고 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런데 분사무소, 디귿의 분사무소 경우는 언제 돼요? 설치 신고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보증보험. 그 다음 무슨 글자가 보여요? 공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공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업무보증 설정 금액.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얼마? 2억 원. 자,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원 이상. 자, 개인이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얼마? 1억 원 이상. 자, 우측에 가니까 지역농협협동조합 얼마? 1천만 원 이상. 그러면 그 외에 특수법인. 실제로 여기 있는 디귿과 리얼이 다 합치면 이게 뭐냐면 특수법인이에요. 이 특수법인인데 지역농협협동조합은 1천만 이상, 나머지는 얼마? 2억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으로 옵니다. 업무보증의 변경하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업무보증의 변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보증을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이 보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다른 보증으로 변경이에요. 자, 이 다른 보증으로 변경은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가거나 혹은 공제에 가입했다가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다른 보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걸 먼저 탈퇴를 하고 막 뛰어가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1번 방법이에요. 2번 방법은 보증보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을 해서 공제 증서가 나오면 보증보험에서 탈퇴를 하는 거예요. 1번 방법이 유지가 돼요. 2번 방법이 유지가 돼요. 2번.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미 가입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보증인의 변경은 이미 가입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자, 우리 책에 191쪽에 동그라미 1번에 다른 보증인의 변경 두 번째 줄에 가보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어떻게 해요? 있는 기간 중. 자, 두 번째. 아까 요 두 개가 기간이 몇 년이라 해서 1년. 그럼 요게 1년이 되니까 이게 기간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기간 만료가 되려면 보증을 유지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를 살짝 바꾸어서 묻는 정도. 뭐 단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니까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은 저쪽에 있는 그림 똑같아요. 요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여기에 매도가 있고, 여기에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법인인 개업공인사, 부칙 6조가 있기 때문에 우린 요게 딱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얼마예요? 1억. 그럼 법인하면 2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에 과거에 여러분에게 집을 샀던 고객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 저는 소장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의뢰인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2천만 원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형사상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찾아서 고객님 가져가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이 적은 돈, 큰 돈? 큰 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바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 달라고 주장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엄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요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입증을 하면 제가 2천만 원을 드리지요. 줘야 돼. 안 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입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잘못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사람한테 손해배상 합의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긴 요 사람은 손해배상 합의서를 들고 세 번째, 보증기관에 가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얼마 달라고 해서 2천만 원. 여러분들 지금 얼마 설정해놨어요? 1억. 그러니까 여기서 준다고요. 그럼 얘한테 이렇게 돈을 네 번째 지급을 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급을 하고 나서가 문제가 돼요. 지급을 하고 나서는 15일 이내. 자, 며칠 이내? 15일 이내. 여기 있는 보증보험과 공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공탁은 여러분들 돈이 법원에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법원에 지금 얼마가 나오냐? 8천만 원. 근데 이게 우리가 법에서는 항상 얼마가 유지가 되면 1억이 유지돼. 그래서 요걸 15일 안에 2천만 원을 갖다 놓는 걸 무슨 단어를 쓰면 보전한다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증보험과 공제는 뭘 한다고? 다시 가입.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경우를 뭘 해요? 보전.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가입해서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증보험과 공제에서는 즉 SGI와 협회에서는 여러분한테 다섯 번째 구상권을 행사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증보험과 공제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아니 왜 구상권을 행사해? 자동차 보험 한번 들면 계속 사고 나도 책임을 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금액이 조금 적을 수 있다가 금액을 늘릴 거예요. 이게 만약에 2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몇백 배야.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2억. 그렇죠? 이런 여러 수백 배의 손해가 발생하는. 그러면 개업 이게 협회에서는 땅 팔아놓고 장사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낸 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고객들하고 편하게 믿고 물건을 맡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에게 덜 시달리는 거고, 나 여기 돈 줄게 좀만 기다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갚으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번에는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2천만 원을 갖다 이번에 1억 2천만 원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합의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기예요. 그럼 이게 보증기관에 가서 1억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얼마만 준다고? 1억. 요거 끝이에요. 보증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야를 보증기관이라고 하는데, 보증기관에서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돈을 줘요. 1억을 설정했기 때문에 1억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억 설정하는 거 관계없어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 다 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증기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데, 요번에는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밑줄 그었던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2천만 원이 발생하면 자기가 설정한 1억까지만 친다. 피해액 전부 다? 피해액 전부. 그러면 그 1억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1억은 보증기관에서 주고 2억은 여러분들이 직접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느끼면 되느냐 하면, 공인중개사법은 항상 주어를 누구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증기관은 얼마까지만 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피해액 전부.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의 가정에 관한 얘기의 전부였고, 마지막에 위반시.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지 않으면 뭘 받냐면 상취. 시험 문제 상취가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삼보겸 공이이육금 미달 조지. 삼보할 때 보가 뭐예요? 보증 설정.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여기 뭐가 있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면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보가 뭐예요? 보증서 사본 교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업무정지. 자, 우리 선생님 아예 틀렸고 우리 선생님도 틀렸고, 소공은 업무정지가 아예 없어요. 완전히 틀렸고, 자, 자격정지란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의심을 해야 되느냐면, 보증 설정해야 되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럼 소공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존재를 안 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짝 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의심병이 생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조금씩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위반자가 개업공인중개사밖에 없어요. 소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살짝 한번 보여주면, 우리 교재 193쪽에 가봐요. 자, 193쪽. 자, 7번.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제재. 자, 양걸 1번에 가니까 행정처분하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뭐라고 돼 있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다음에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상치가 있으면 상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대. 할 수 있다. 봐줬을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뭐를 저절로 내렸으면 업무 정지 사유는 저절로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건 외우는 거 아니다. 그죠? 요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행정질서벌에 가보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갈게요. 문제. 자, 우리 문제에 가보면 6번 문제. 자, 6번에 2번부터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관한 걸 묻는다는 걸 알아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은 뭐냐면 특수법. 특수법인도 보증 설정해야 하나요? 해요. 그렇죠? 2번 맞다는 뜻이에요. 금액까지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역농협 협동조합은 1천만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법이니까 얼마요? 2억.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올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예요? 1억.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그래서 2번 맞다, 3번 맞다, 틀리다? 맞다. 자,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 보증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보증으로 해, 변경.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가입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4번 맞다, 틀리다? 맞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했다 하더라도 몇 년간 해소가 언제요? 3년. 자, 그래서 틀린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자, 1번에 가보면 법인의 분사무소는, 자, 법인은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에요. 자, 대부분의 문제가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은 요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지문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시험 지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게 거의 다예요.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97, 8%의 프로테이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우측에 그 밑에 가보면 제3절 뭐가 나오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 나와요. 자,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년 안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 시험 범위 안에 이렇게 10년 안에 이렇게 꼴랑 4개 정도 나오는 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근데 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과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에 배웠던 이제 거래 정보 사업자, 요게 시험 문제가 5개 밑으로 나와요. 그 나머지는 거의 다 7개, 8개예요. 그만큼 우린 제목 하나가 시험 문제 하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고득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항상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책을 이렇게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외워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짜증이 조금 나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자,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이 보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현재 우리가 관행대로 중개 업무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뭔가 불합리한 게 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현재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제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요. 자, 여기 4억짜리. 여기에 매도가 있고, 여기에 매수가 있고,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오늘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계약금이 넘어가요. 계약금이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중도금이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잔금이 넘어가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통상 4천만이 넘어가요. 중도금은 한 1억 한 6천이 넘어가요. 잔금이 2억이 넘어가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계약서를 작성해서 여기는 야가 계약금을 4천만 원 보내줬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야들 둘이한테 오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서 4번을 나눠줘요. 맞죠? 종이 한 장 값이 1,333만 원이에요. 돈 4천만 원 줬으니까.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중도금이 넘어갔어요. 여기에 중도금 1억 6천이 넘어가면 실제로 이 집값의 반이 매도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으로부터 이 집값의 반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을 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요 계약금을 야가 오늘 받았어. 오늘 오후에 중도금을 오늘 오후에 받았어. 자,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여기 있는 매도인이
야가 매도인이 누구냐면 성씨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성씨를 가진 이 사람의 파가 무슨 파냐면 막가파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들 무슨 성에 무슨 파가 있잖아. 근데 야는 막가파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애야. 그래서 야가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 집을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K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집을 팔아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민법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뭐래요? 이중매매. 아, 이중매매 할 수 있어요. 야가 그러고 나서 야한테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M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 다음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렸어요. 싸게 팔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잔금 날짜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등기상 증명서를 딱 떼어보니까 소유자가 막가파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거래는 아이고 우리 소장님 잘못 없으니까 나 2억 날리고 말래요 라고 끝낸다, 난리가 났다? 난리가. 그러면 이와 같이 야가 뭔가를 잘못해서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는 제도가 생긴 건데, 이따가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면 이 글자가 나와요. 예치명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는 예치명의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보면 누구누구 기화라고 돼 있다고. 여러분들 본인 이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 아니면 여러분들 배우자란 말이에요. 통장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돈을 맡기느냐가 이게 예치명의자예요. 예치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는 기간이에요. 돈을 맡기는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일 수도 있고 새마을금고일 수도 있고 신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예치기간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조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194쪽에 밑에 색깔 들어가 있는 법조문이에요. 자,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자, 주어가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뭐를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까지냐면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라고?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동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에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합치니까 이거 뭐냐면 계약금 등이. 자,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자, 여기까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여기 누가 되면 예치명의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일단 누군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가니까 명의로 금융기관 밑줄, 그 다음에 법에 무슨 긴 글자가 나와. 그거 빼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밑줄. 자, 금융기관 할 때 금자에 동그라미, 공제사업을 하는 자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는 법 이름 긴 거 빼고 신탁업자 할 때 신에다가 동그라미, 신탁업자 등 할 때 등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칠한 데가 많았다, 그죠? 등에 예치하도록. 자, 여기 누구냐면 예치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예치기관을 제가 금융기관 할 때 금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신탁업자 할 때 신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자가 있어서 등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맡기는 기간이 뭐가 냐면 금, 공, 신, 등이. 자, 금, 공, 신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 어떻게 해요? 권고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제가 법조문을 칠판에다가 다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주어가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를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까지냐면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네 번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걸 갖다가 계약금 등을. 다섯 번째, 우리 여기 적었던 거예요.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치 기간에. 일곱 번째, 예치하도록 뭐가 되면 권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는 순간에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은 의무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임의사항이고 권고사항이에요. 자,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누구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거에 보니까 매수인의 돈이 매도인한테 넘어가니까 이 매도인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까지냐면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야들 둘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즉 계약금 등을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매수인의 돈이 매도인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 통장에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가 돈을 맡겨놓는 거야. 얼마나 좋아. 뭐가 좋으냐면 매수인은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한 거는 매수인이 내 돈이 어디로 갈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을 하면 반대로 매도인이 집을 팔아도 돈 구경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걸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2항을 가볼게요. 2항을 가볼게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 자, 금융기관 밑줄. 일단 금융기관 밑줄. 금융기관 밑줄. 또는 보증보험회사 밑줄. 자, 밑줄을 긋고 금융기관 할 때 금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할 때 보자 2개다 동그라미.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자,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밑줄.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반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요 반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간이 금융기관과 여기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냐면 금보보에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 자, 그래서 금보보가 발행하는 반환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라 그랬어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반환 보증서 발행 기간은 누구라고? 금보보에.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는 요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으로 가서 195쪽에 양갈로 4번 예치 명의자라고 나왔다. 그죠? 찾았나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 적혀져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우리 책에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야가 뭐가 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은, 공, 신, 보, 채, 전이. 다른 거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 공, 신, 보, 채, 전. 뒤에 있는 글자만 갖다 붙이면 돼요. 은은 은행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보는 뭐냐면 보험회사예요. 우리 책에 있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리을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신탁업자예요. 신은 신탁업자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가니까 최신관세의 채예요. 자, 그 다음에 시읒에 가니까 끝에 가니까 전문회사예요. 에스크로우 전문회사의 전이. 그 다음 비읍이 빠졌으면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공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글씨만 순서만 바꾸면 은, 공, 신, 보, 채, 전이.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은공신보채전임. 그래서 우리 이걸 보는 순간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수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라고 하면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누구예요? 은공신보채전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답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은공신보채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은공신보채전. 통장 이름을 야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예치기관이에요. 자, 금융기관의 금자. 공제사업을 한 자예요. 공자. 신탁업자 할 때 신이에요. 그리고 등자까지 동그라미를 치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금공신 등이에요. 자, 근데 요 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험회사와 최신관서가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치명의자는 통장 이름이고 돈을 맡긴 기관은 예치기관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는 되지만 돈 맡기는 기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돈 맡기는 기관이에요? 자, 여기에는 개별 은행이었다가 이걸 뭘로 바뀌냐면 금융기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요거는 개별 은행이 IBK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KB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NH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 돈 맡기는 기관은 그 은행보다 범위가 넓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다는. 그럼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신협과 그 다음에 뭐 또 막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하는 신협도 있고 돈 맡긴데 뭐가 있나? 신협. 새마을금고. 그래. 그래. 이거 맡길 수 있다. 이 금융기관이라는 거. 자, 이 공은 공제사업자 똑같아요. 신은 신탁업자 똑같아요. 보는 보험회사 똑같아요. 채는 최신관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것만 외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지면 에스크로우 전문회사는 돈 맡기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치기관에는 누가 빠지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에스크로우 전문회사가 빠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들 야들에게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만 해도 되고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을 해도 되고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플러스 잔금을 정해 가지고 금액을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예치 기간에 예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고가 안 생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반대로 누구가 돈을 못 만져봐? 매도가 돈을 못 만져보는 거야. 매도나 임대인이 돈을 못 만져보는 거야. 자, 그래서 책을 한 장을 넘겨보면 양갈로 5번에 예치금의 선수령. 그러면 이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돈을 못 만져보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돈을 먼저 찾아가게끔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하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이름하여 우리가 외울 때 이걸 금보보라고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보험회사인데 이거는 뭘로 바뀌냐면 보증보험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보보가 발행하는 반환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냐면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사전에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안 생기고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걸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귀찮으니까 아무도 안 하죠. 이게 그리고 권고할 수 있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론상에 있는 존재하는 제도인데 너무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런데 새카만 네모 2번으로 왔어요. 새카만 네모 2번. 자, 새카만 네모 2번에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였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새카만 네모 2번이 생기면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의무가 발생을 해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닌데 언제 의무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논리를 봐야 돼요.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뭐가 되는 순간이냐면 예치명의자가 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냐면 의무가 발생해요.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순간에 의무가 발생해요. 자, 의무의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첫 번째 가니까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합니다. 자, 거기에 양갈로 1번에 거래 안정을 위한 필요한 약정사항이에요.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는 얘기는 그냥 뜻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책에서는 여기에 보증을 설정하고 됐다는데 우리가 3번을 먼저 볼게요. 예치금의 분리관리예요.
자, 이게 분리관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래 쓰는 통장 말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래 의뢰인들에게 들어오는 중개 보수를 관리하는 통장을 쓰지 말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분리관리해요. 자, 세 번째 가보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분리간다 하더라도 분리관리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양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인출하면 안 돼요. 무단 인출 금지가 양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에 가입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요때 필요한 돈을 누구가 내느냐면 권리 취득 의뢰인이 내는 거예요. 요 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걸 실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첫째 시간에 중개 보수를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개 보수는 보수와 실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실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들어가는 돈을 실비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요 실비는 누구가 내냐면 권리 취득 의뢰인.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이 의무는 아무 때나 발생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을 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해서 예치명의자가 아닌 사람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치명의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은공신보채준. 그것만 알면 공짜예요. 근데 이게 외워야 될 게 이만큼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을 내어서 외워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당장 외우라 소리 안 해요. 이거 왜? 이건 뭐 천천히 외워도 되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 제목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저를 봅니다. 저를 봐요. 자, 우리 첫째 시간에 뭐 배웠어요? 첫째 시간 제목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 두 번째.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작성. 이렇게 갔잖아요. 자,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손해배상 책임. 자,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자꾸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와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면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10번도 더 들어요. 정말로 10번도 들어요. 아닐 것 같지만 못 믿으면 그때 메모하면 10번이 아니라 한 20번도 될 거예요. 시험 문제 풀려면, 한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해야 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만 튼튼히 하면 여러분들이 점수는 곧 올라갈 것이라는 거.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